몽골 무리가 13번째 세기에 유라시아를 휩쓸었습니다. 그들은 200개 이상의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괴멸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한 부유하고 강력한 도시는 주변이 모두 불타는 동안에도 정복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3만 명의 주민과 막대한 상업적 부를 가진 노브고로드는 중세 러시아의 귀한 보석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키예프를 잿더미로 만들고 모든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던 몽골의 맹렬한 공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15만 명의 몽골 전사들은 모든 러시아 공국들을 체계적으로 해체했습니다. 이 공국들은 이후 240년 동안 조공국으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노브고로드라는 단 하나의 도시는 독립과 문화, 그리고 놀랍게도 번영을 유지했습니다. 그 해답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장대한 최후의 항전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한 역경을 뚫고 영웅적인 전장 승리를 거두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노브고로드의 생존은 훨씬 더 교활한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전략은 지리, 정보, 정치적 조작을 결합했습니다. 또한 러시아 역사의 여러 세대 동안 잊히지 않을 계산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노브고로드의 기적적인 생존을 이해하려면 중세 러시아를 덮친 재앙의 규모를 파악해야 합니다. 1237년에 바투칸은 몽골 침략군을 이끌고 서쪽으로 진격했습니다. 그는 세상이 본 적 없는 가장 파괴적인 군사기계를 지휘했습니다. 그들은 무작위 약탈자나 규율 없는 야만인이 아니었습니다. 몽골군은 15만 명의 기마 전사로 구성된 정교하게 조직된 부대였습니다. 이들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 10,000명 단위 부대를 투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각 전사는 200야드 거리에서 갑옷을 뚫을 수 있는 복합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속력으로 말을 타면서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공성 무기와 함께 이동했습니다. 또한 파괴 및 화공전에 정통한 중국인 기술자들도 동행했습니다. 몽골군은 수년 전에 목표 지역을 지도화한 정보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투칸이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기 전에도 몽골 첩자들은 이미 각 도시의 요새, 수원, 그리고 정치적 분열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1221년에 메르부시가 함락되었을 때 몽골군은 이미 호라즘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약 15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베이징에서는 40피트 높이의 60피트 2개의 성벽을 돌파했습니다. 정교한 군사 기술과 수백만 명의 병력을 갖춘 북중국의 금나라도 그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스텝 지역의 맹렬한 킵차크 튀르크족은 스스로도 명성이 높은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멸하거나 몽골군에 흡수되었습니다. 몽골 척후병들이 바투칸에게 러시아 공국들에 대해 보고했을 때 그들은 분열된 땅을 묘사했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공작들은 너무나 교만하여 단합하지 못했습니다. 도시들은 석벽 대신 목책으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스텝 지역의 기동성 대신 여전히 중세식 진영으로 싸웠습니다. 그것은 쉬운 정복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상은 옳았습니다. 1237년 12월에 랴잔이 첫 번째로 함락되었습니다. 랴잔의 유리 공작이 항복을 거부하고 도시 재산의 관례적인 10분의 1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투칸은 체계적인 선멸로 응답했습니다. 닷새 동안 몽골 공성 무기는 성벽 너머로 불타는 투사체를 던졌습니다. 동시에 공병들은 기초 아래를 파내려 갔습니다. 성벽이 마침내 무너지자 랴잔의 모든 생명체는 살해당했습니다. 연대기에는 심지어 개와 고양이조차 살아남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작의 아내는 공개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결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블라디미르 수주달이었습니다. 웅장한 대성당과 5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이 부유한 공국은 겨울에 얼어붙은 강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몽골군은 얼음이 두꺼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얼어붙은 수로를 고속도로처럼 사용했습니다. 블라디미르는 1238년 2월
단 나흘간의 공성전 끝에 함락되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왕족이 피신했던 우스펜스키 성당은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불태워졌습니다. 당시 작은 무역 거점에 불과했던 모스크바는 닷새 만에 불태워졌습니다. 10대 초반의 어린 공작이 방어했던 코젤스크는 7주 동안 저항했습니다. 이 저항 행위는 도시에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1238년에 몽골군이 마침내 성벽을 뚫었을 때 바투칸은 저항에 너무 분노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죽이고 도시 이름을 악마의 도시인 줄로이 고로드로 바꾸라고 명령했습니다. 단 하나의 건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페레야슬라블, 체르니고프를 포함한 수십 개의 작은 도시들도 동일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1240년쯤 키예프가 파괴적인 공성전 끝에 함락되었을 때 몽골군은 사실상 러시아 문명의 목을 잘랐습니다. 이 도시들의 고고학 발굴은 대규모 공동묘지를 드러냈습니다. 시신이 너무 높이 쌓여 제대로 된 매장이 불가능했습니다. 문화적 손실은 참담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필사본을 소장한 도서관들이 불탔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종교 예술품을 보관하던 교회들은 파괴되었습니다. 장인, 예술가, 학자들의 한 세대가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파괴 속에서도 2년간의 체계적인 정복 기간 내내 노브고로드는 손상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쪽으로 100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한 노브고로드는 작은 정착지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논란의 여지 없이 러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스칸디나비아와 비잔티움, 이슬람 세계를 잇는 무역로의 북쪽 종착지였습니다. 노브고로드 상인들은 모피, 호박, 밀랍, 꿀을 거래했습니다. 이 상품들은 노브고로드의 엘리트를 엄청나게 부유하게 만들었습니다. 3만 명의 도시 인구는 노브고로드를 동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심지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두꺼운 오크 성벽 안에는 수십 개의 석조 교회가 있었습니다. 5개의 은색 돔을 가진 웅장한 성 소피아 대성당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노브고로드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인 공화국으로 민중의회인 베체가 실질적인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베체는 심지어 자신들을 불쾌하게 한 공작들을 추방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노획물이었습니다. 바투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1238년 봄, 블라디미르가 여전히 불타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난민들이 북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때 몽골 정찰, 부대가 노브고로드 남쪽 숲에 나타났습니다. 20에서 30명으로 이루어진 선봉 척후병들은 도시로 향하는 길을 정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궁극적으로 노브고로드를 구원할 첫 번째 실제 장애물인 지리를 만났습니다. 남쪽에 정복된 공국들과 노브고로드 사이에는 모든 침략자들의 악몽과 같은 지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발다이 언덕이라 불리는 지역은 특별히 산악 지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울창한 숲과 수많은 작은 강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대한 늪지대의 미로였습니다. 중세 러시아의 북서부는 물에 잠긴 황야였습니다. 단단한 땅은 희귀했고 도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모든 것이 얼어붙어 이 지형은 어느 정도 통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봄 해빙기는 이곳을 통과할 수 없는 진흙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몽골 척후병들은 바투칸에게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기병대가 기동할 수 없을 정도로 울창한 숲을 묘사했습니다. 또한 전체 보급 행렬을 삼킬 수 있는 늪지대에 대해서도 보고했습니다. 몽골군은 노브고로드에서 남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이그나흐 크로스라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그들은 맑은 날 도시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를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의 절반을 정복한 군사력에게 60마일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1238년 초봄에 그 60마일 늪지와 숲은 600마일만큼이나 멀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바투칸은 잔혹한 정복자라는 평판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병참을 이해했습니다. 그의 군대의 가장 큰 강점은 기동성이었습니다. 몽골, 기병대는 탁 트인 스텝 지역에서 하루 만에 60마일을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북서부의 숲에서는 진격 속도가 기어가는 수준으로 느려졌을 것입니다. 게다가 봄의 라스푸티차, 즉 진흙의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땅은 말을 가두고 공성 장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늪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보급선은 적대적인 영토를 통해 위험할 정도로 길어졌을 것입니다. 러시아 생존자들은 숲에서 게릴라 공격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가들이 간과하는 반전이 있습니다. 지리만으로 노브고로드가 구원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투칸이 이 도시를 점령하기로 결심했다면 그는 다음 겨울에 땅이 얼어붙기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병력으로 돌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인내심 있는 정복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여러 번 목표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그 해답은 노브고로드 통치자들이 행한 계산된 도박에 있습니다. 그 결정은 그들의 도시를 보존했지만 러시아를 수세기 동안 외세의 지배에 놓이게 했습니다. 몽골의 요구를 거부하고 목숨을 잃었던 랴잔과 블라디미르의 교만한 공작들과 달리 노브고로드의 지도부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들은 복종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훗날의 최고 권위를 기술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매우 특정한 종류의 복종이었습니다. 훗날 유명한 칭호인 넵스키를 얻게 될 알렉산드르 야로슬라비치 공작은 이 중요한 시기에 노브고로드를 통치했습니다. 1238년에 알렉산드르는 17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논란이 많은 그의 유산을 특징짓게 될 정치적 교활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238년과 1239년에 몽골 사절들이 노브고로드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군대가 아니라 요구와 함께 왔습니다. 칸을 당신의 종주로 인정하고 조공을 바치십시오. 그리고 공작을 몽골 궁정으로 보내 충성을 맹세하게 하십시오. 알렉산드르와 노브고로드 매체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거부한다면 블라디미르와 키예프의 운명에 직면할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복종한다면 노브고로드를 독특하게 만든 독립성을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냉소적인 천재성을 증명할 중간 길을 선택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몽골의 정치 조직에 대한 중요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몽골군은 그들이 정복한 모든 영토를 직접 통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조공, 권위의 인정, 그리고 전략적 수능을 원했습니다. 은과 상품이 동쪽으로 흐르고 도시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는 한 몽골군은 종종 지방 통치를 그대로 두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물리적으로 어려운 영토에 특히 해당되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노브고로드가 모범적인 조공국이 됨으로써 생존을 살 수 있다고 계산했습니다. 즉, 꾸준히 조공을 바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국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242년에 바투칸은 볼가 강변 사라이에 수도를 세우고 몽골 제국의 서부 세력인 금장 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알렉산드르는 직접 그곳으로 여행했습니다. 이 여정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몽골 궁정에 가서 충성을 맹세한 최초의 주요 러시아 공작이었습니다. 그 도박은 성공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사라이에서 야를릭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는 노브고로드 공작이자 후에 블라디미르 대공으로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바투칸의 공식적인 칙령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노브고로드는 은, 모피, 그리고 교역품으로 연간 조공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브고로드의 관점에서 이 협정을 훌륭하게 만든 점이 있습니다. 몽골군은 도시에 영구 주둔군을 배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정복된 영토를 통치했던 몽골 행정 감독관인 다르가치를 결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몽골 인구 조사원들이 세금을 위해 인구를 세러 왔지만 그들은 왔다가 떠났습니다.
노브고로드는 간섭 없이 자체 군대, 자체 법률, 자체 정교회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한자 동맹을 통해 서유럽과의 수익성 있는 무역 연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브고로드 지도자들이 본질적으로 한 일은 보호 협정을 구매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내부 자치권을 유지하면서 몽골이 자신들을 침략하지 않도록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노브고로드가 이론상으로 몽골의 우위를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부분 독립을 유지하는 정교한 정치극의 형태였습니다. 연간 조공은 일반적으로 2,000은 그리브나와 귀중한 모피였습니다. 이는 상당한 금액이었지만 부유한 무역 도시에게는 치명적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다른 대안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랴잔처럼 완전히 파괴되거나 다른 러시아 공국들처럼 완전한 정복을 겪는 것입니다. 다른 공국들은 몽골 총독과 군사 점령, 그리고 종주국을 불쾌하게 할 때마다 파괴적인 징벌적 공격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르 넵스키의 정책은 러시아 역사에 울려 퍼지는 어두운 대가를 동반했습니다. 노브고로드의 특권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알렉산드르는 동료 러시아인들 사이에서 칸의 집행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들이 몽골의 곡물 요구에 저항하려 했을 때 알렉산드르는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진압했습니다. 1257년 노브고로드의 주민들이 몽골 인구 조사원들에게 저항하여 봉기했을 때 알렉산드르는 극도의 폭력으로 반란을 직접 진압했습니다. 연대기에는 그가 사람들의 코를 자르고 눈을 파내어 주민들을 복종시키려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 바실리는 아버지의 잔혹함에 역겨워하며 노브고로드를 떠났습니다. 1327년 트베르가 몽골 세금 징수원들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노브고로드의 군대는 도시를 불태운 징벌적 원정에 참여했습니다. 이러한 협력 전략은 노브고로드의 물리적 생존을 보장했지만 도덕적 오점을 남겼습니다. 키예프의 교회들은 폐허가 되었고 블라디미르의 인구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브고로드의 성 소피아 대성당은 방해받지 않고 예배를 계속했습니다. 그 사제들은 알렉산드르의 합의에 따라 몽골 칸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노브고로드의 상인들은 리가, 리베크, 그리고 다른 한자 동맹 도시들과 계속 무역했습니다. 그들은 서구 상품을 수입했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의 나머지 지역은 유럽과의 접촉이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주변 영토가 고통받는 동안 도시는 더 부유해졌습니다. 몽골의 지배가 마침내 끝난 1240년부터 1480년 사이에 노브고로드는 75개의 새로운 석조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건설 붐은 러시아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인구는 4만 명 이상으로 늘어나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브고로드 생존의 지정학적 결과는 도시 자체를 훨씬 넘어섰습니다. 노브고로드는 서유럽과 계속해서 연결을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몽골 시기에 러시아로 들어오는 사상, 기술, 그리고 문화적 영향의 주요 통로가 되었습니다. 고딕 건축 요소는 다른 러시아 도시들에 도달하기 수십 년 전부터 노브고로드의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서양 야금 기술은 노브고로드의 작업장을 통해 러시아로 들어왔습니다. 이 도시의 필사본 컬렉션은 다른 곳에서 사라진 텍스트들을 보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브고로드는 러시아 문화의 보고가 되었습니다. 240년 동안 몽골의 지배가 나머지 국가의 발전을 저해하던 시기였습니다. 만약 노브고로드가 1238년에 함락되었다면 러시아 문명은 완전한 암흑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보존된 필사본도 건축적 연속성도 서구 발전과의 연결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수세기 동안의 외세 지배 기간 동안 러시아 정체성의 중요한 구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브고로드의 독립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이 도시는 곡물 외에도 다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이 도시는 몽골의 내부 정치에서 신중한 중립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킵차크 칸국이 계승 위기와 내전을 겪을 때 이것은 위험한 게임이었습니다. 1252년 알렉산드르가 자신의 형제에 맞서 몽골의 군사적 지원을 필요로 했을 때 그는 노브고로드의 곡물 지불을 늘려 이를 얻었습니다. 도시의 외교 정책은 몽골의 종주권에 의해 제약을 받았습니다. 알렉산드르는 1240년에 네바강 전투에서 스웨덴 침략자들을 물리쳤습니다. 1242년에는 페이푸스 호수 전투에서 튜턴 기사단을 격파했습니다. 이러한 승리들은 축하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러시아의 서부 국경을 안전하게 유지하여 몽골의 이익에도 부합했습니다. 알렉산드르는 서방 십자군과 싸웠습니다. 이는 몽골에게 러시아 군주들이 자신들의 지역 안보를 다룰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몽골의 감독을 완화할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곡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은 부유한 노브고로드에게는 감당할 만했지만 여전히 막대한 부의 유출을 의미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은 러시아 공국들이 매년 킵차크 칸국에 약 20만 원 루블을 지불했다고 추정합니다. 노브고로드의 몫은 이 총액의 대략 10%였습니다. 240년이 넘는 몽골 지배 기간 동안 이것은 단 한 도시에서 약 480만 은 루블이 추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몽골의 군사작전을 지원하고 사라이의 궁전을 짓고 몽골 엘리트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만약 그 은이 고향에 남아 있었다면 러시아가 무엇을 건설하거나 달성했을지 상상만 할 수 있습니다. 심리적 영향은 아마 더 나빴을 것입니다. 여러 세대의 러시아인들은 자신들의 궁극적인 주권자가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외세 정복자라는 것을 알며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통치 형태를 수세기 동안 형성한 전제정과 복종의 정치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노브고로드의 특별 지위는 몽골의 힘이 약화되고 모스크바가 부상하면서 14세기와 15세기에 걸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대공들은 처음에는 칸을 위해 곡물을 징수하는 몽골의 임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차 몽골과 경쟁 러시아 도시들 모두에게 도전할 충분한 힘을 축적했습니다. 모스크바의 통치자들은 노브고로드의 부와 독립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1478년 이반 3세는 몽골의 종주권을 막 떨쳐낸 후 자신의 군대를 노브고로드로 향했습니다. 그는 확장되는 국가 내에서 경쟁하는 권력 중심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짧은 군사작전 후 노브고로드는 모스크바에 항복했습니다. 이반은 도시의 독립을 박탈했습니다. 그는 주요 상인 가문들을 추방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공화정의 상징이었던 배체종을 압수했습니다. 그리고 노브고로드를 자신의 중앙 집권적 국가에 통합했습니다. 몽골을 견뎌낸 도시는 마침내 동료 러시아인들에게 정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노브고로드의 놀라운 이야기에 대한 최종 평가는 무엇일까요? 이 도시는 다른 수십 개의 러시아 정착지를 쓸어버린 물리적 파괴를 피했습니다. 그 3만 명의 주민들은 학살되거나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와 문화적 보물들은 온전히 살아남았습니다. 240년 동안 러시아의 나머지 지역은 몽골의 직접적인 통제 아래 있었습니다. 그동안 노브고로드는 준독립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러시아 문화를 보존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것들은 작은 성과가 아닙니다. 만약 노브고로드가 1238년에 함락되었다면 러시아 문명은 완전한 암흑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보존된 필사본도, 건축적 연속성도, 서구 발전과의 연결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 도시는 수세기 동안의 외세 지배 기간 동안 러시아 정체성의 중요한 구명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존은 저항보다는 협력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알렉산드르 넵스키는 러시아의 국민 영웅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정교회에 의해 성인으로 시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질적으로 몽골의 협력자였습니다. 그는 칸과의 특권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동료 러시아인들을 억압했습니다.
노브고로드의 번영은 부분적으로 더 무거운 몽골의 부담을 짊어진 다른 러시아 도시들의 고통 위에 세워졌습니다. 여기에는 심오한 도덕적 복잡성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노브고로드의 생존을 축하하면서도 그것을 가능하게 한 타협들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알렉산드르의 실용적인 현실주의를 존경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신의 백성에게 몽골의 요구를 잔혹하게 집행한 것을 비난해야 할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영웅과 악당을 거의 제시하지 않으며 노브고로드의 이야기는 이러한 모호함을 잘 보여줍니다. 반대 사실을 고려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바투칸이 1238년에 늪지를 거쳐 마지막 60마일을 더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수천 마리의 말을 희생하고 진흙탕 계절을 기다릴 의향이 있었다면 노브고로드는 함락되었을 것입니다. 그 성벽은 인상적이었지만 블라디미르의 성벽보다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 군대는 몽골 기병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도시는 약탈당하고 인구는 줄어들고 보물들은 강탈당했을 것입니다. 레오시아 문화는 북쪽의 닻을 잃었을 것입니다. 한자 동맹 무역을 통한 서유럽과의 연결은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노브고로드 수도원에 보존된 필사본과 건축 지식은 불탔을 것입니다. 아마도 러시아 문명은 결국 회복되었겠지만 동유럽 역사의 궤적은 근본적으로 달랐을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후기 권력 상승은 노브고로드의 생존에서 흘러나온 문화적, 경제적 자원에 부분적으로 의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노브고로드의 생존은 역사의 가장 위대한 탈출이 항상 영웅적인 최후의 항전이나 군사적 천재성의 결과만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로는 정치적 순간을 정확히 읽는 것에서 생존이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보존하기 위해 어려운 거래를 하는 것에서도 생존이 나옵니다. 상징적인 복종이 실제적인 독립과 공존할 수 있다는 이해에서도 비롯됩니다. 지형은 침략을 어렵게 만들어 도움을 주었지만 인간의 선택이 결과를 결정했습니다. 노브고로드의 지도자들은 부러지기보다는 굽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싸우기보다는 지불하고 죽음까지 저항하기보다는 협력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이 다른 도시들을 파괴시켰던 자긍심 넘치는 저항 속에서도 도시를 살렸습니다. 그것이 노브고로드 지도자들을 현명하다고 보거나 비겁하다고 보는 것은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저항의 순수성 아니면 생존의 실용주의 말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선택이 수세기 동안 러시아 역사를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았다면 영원히 사라졌을 중세 러시아 문화의 중요한 조각을 보존했다는 점입니다. 중세 역사의 가장 매혹적인 생존 이야기 중 하나에 대한 이 심층 탐구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불타는 동안 노브고로드가 어떻게 파괴를 피했는지에 대한 이 탐구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24. 시간 안에 1000개의 좋아요를 달성해 봅시다.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넘어 과거의 복잡한 현실을 탐구하는 더 심층적인 역사 콘텐츠를 원한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다음에 다루고 싶은 전투, 공성전 또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는 비니 오스만 제국에 맞서 어떻게 버텨냈는지 탐구해야 할까요? 아니면 몽골의 바그다드에 대한 잔혹한 공성전을 심층적으로 다룰까요? 혹은 또 다른 과소평가된 역사적 생존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여러분의 제안이 제가 다음에 만들 콘텐츠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러니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역사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단순한 이야기들에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복잡한 진실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